자, 여기 이제 그 계중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계중법은 이제 그 소금 판매권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 때는 이 소금 판매권을 이제 상소상인한테 넘기고, 대신에 상소상인들은 이제 뭐냐면 북변 만리장성의 군사에게 쌀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소상인들이 왜 그 계중 그 소금 판매권을 얻을 수 있었냐면, 바로 인제 뭐냐 북쪽에 만리장성 있죠. 예. 여기가 상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 상서상인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명중기부터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시장에서 그 쌀을 이제 뭐냐 고 그 사수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쌀을 직접 공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 가지고 쌀 대신에 쌀을 살 수 있는 은을 인제 그 은납을 받 은을 인제 납부하면 그 당시 이제 소금 판매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각되는 상인들 신한상이라고 해요. 신한상인은 양쯔강에 보면 신한강이라는 그 지주가 있거든요. 그 지주를 바탕으로 해 갖고 인제 성장한 상인들인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뭐 양주, 시주 상인으로서 좀 유명하죠. 요 되게 운하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형성됐던, 바탕으로 인제 양주나 시주를 이 운하의 이제 중요한 기점이죠. 그래서 그 신한강에서 인제 성장했던 상인들로서 양주, 시주 같은 곳에 운하의 인제 여기 중심지에 이제 바탕으로 뭐냐면 상인 활동을 했던 상인들을 신한상이라고 해요. 예. 자, 이 신한상인들은 강남을 바탕으로 했고 은이 많기 때문에 은을 이제 납부함으로써 뭐냐면 소금 판매권을 얻게 되죠. 예. 그래서 계중법이 그 뭐냐면 처음에는 그 쌀로 납부하는 식으로 했다가 그다음 은납화되면서 이제 신한상인이 부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계중법은 상인이 미국을 운반하는 대가로 소금 판매권인데, 이제는 국가에게 은을 주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계중법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라 요거는 쌀을 주고 가는 거고, 이거는 계중법이 은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은납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상서상인들이 뭐냐 부각이 됐고, 신한상인들은 이제 중후기 때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명말 민주운동의 성격을 볼게요. 자, 지주 전후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이제 명만의 민중운동이 많이 나는데, 특히 이제 명중기적 상품 생산과 화폐 경제 발달로 농민 몰락과 토지 집중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지주 전호제가 형성이 돼요. 이걸 일전양주제라고 하죠. 일전양주제는 한 땅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야. 경작권과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작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양도 매매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명말 이후에 인제 점점 인제 그 지주전호제가 인격적 예속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예속 관계로 변모를 하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뭐 경제적 계약 경제적 계약 관계로 변모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뭐냐면 경제 계약 관계도 인격적 예속 관계 있겠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의 경제권을 인정하는 일전 양주제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맹아가 송나라 때부터 등장했죠. 송나라, 강남, 델타 지역에 출현해요. 명나라 때 확립했다. 자, 항조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최초의 이제 소작인 운동, 항조 운동이었던 두문친의 난을 비롯해서 16세기 때 만년제 실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종래 이제 항조 운동이 주로 수학의 풍년에서 좌우된 자연 발생 쪽 우발적 항조인데, 명나라에서는 그 풍년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조직적인 항조 운동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직적인 항조 운동이 일어났냐? 그 조건이 있겠죠. 원인을 보면 일전 양주제가 확립되면서 지주가 함부로 경작권을 박탈할 수 없었다는 거. 또 이 시기 때 상품 생산의 발전과 함께 스스로 상품 생산자로서 농민의 사회적 의식이 강화됐다는 거.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 부업 등으로 전호가 경제 부를 축적하면서 지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약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부업이 많다는 거, 부업이. 예. 그다음에 전호는 토지 위의 생산수단, 경호라는 것은 인제 그 농사할 때 이제 소가 필요하죠. 소를 얘기해요. 종자와 생활수단을 소유해요. 지주부터 완전히 자립돼 있었고, 제주는 생산부터 격리된 기생지주, 부재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전후의 통제가 약했죠. 그래서
그 되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름이나 이런 걸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깐 그 당시 이제 향촌 지주는 맨날 전화하고 인제 부닥치며 살면서 이게 또 인간적으로 인제 뭐냐 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를 전혀 볼 필요 없겠죠.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농민운동들이 많이 나왔고 항저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요 시기 때 노변들이 많이 났어요, 노변. 노변은 인제 노복, 그러니까 누구예요? 노비들이죠. 노비들이 주인에게 대항하는 신분 해방 투쟁이었던 노변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전후의 반지주 투쟁과 신분 투쟁이 결합됐다. 이게 뭐냐면 이 노복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뭐냐면 주인 집에 살면서 근 노복도 있지만, 대개 외고 노비, 밖에 살면서 일반 평민처럼 이제 농사를 짓다가 밑에 그 주인들에게 신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노복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복 중 상당수가 전호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전호니까 자기 주인들을 대상으로 지주투쟁을 하겠죠.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노복 관련된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되게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 강자중국사까지 잘 볼 필요 없고, 노본이라는 것이 있었다. 예, 이런 것들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다음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직물 노동자의 관련 직용의 변이죠. 요거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요번에 기출 예문에도 이 직용의 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 직용의 변.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직용의 변은 왜 일어났냐. 일단 직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 기공들이에요. 기공들이죠. 기공. 이런 배경을 보면 그 당시 그 명력 만년제 시대 때 3대 원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비가 증가됐죠. 그래서 이 부족한 군사비를 메꾸려고 그 당시 상세와 강세를 부과했다고 했죠. 특히 강남 지역에. 예. 자, 근데 이제 이걸 상세와 강세를 이제 파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징수하게 파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인제 한관 출신들이 많아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그 한관 출신들이 많고, 근데 이 한관들이 상세를 징수할 때 뭐냐면 무례비를 동원해 갖고 뭐냐면 두들겨 패를 치고 강제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심이 안 좋아졌어. 특히 강남 지역의 그 양쯔강 하류 지역, 잘 사는 지역이 많이 징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소주 지역에서 한관들이 이런 식으로 인제 뭐냐면 세금을 뜯어내고, 특히 직기나 이런 소유자들 있죠. 직기도 기호들에게 막 이렇게 인제 뜯어내니까 얘네들이 몰락을 하기 시작한 거야. 파산을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 고용됐던 기공들이 이제 기호들이 몰락하면 고용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인제 분노를 내 갖고 이들이 인제 중심을 해 갖고 반란이 났어요. 이걸 인제 뭐냐면 직용의 변이라고 해요. 이 직용의 변. 예.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 직용의 변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호와 기공의 관계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선대제에서 벗어나서 이미 메뉴 표적 같은 선진적인 시스템이 어 이런 소주 같은 발달된 지역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직영해변에서 또 그 당시 학생민들의 어떤 계급 의식과 사회 비판의 어떤 의식의 극성장하게 강남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발달했고, 견직물 방식에서 메뉴 표체가 등장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예.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파견한 한간 이름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뭐 한간스하고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송능이라는 사람이죠. 음. 요 사람 이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송능. 그래서 이제 있고 요번에도 인제 중국사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작년에 보니까 중국사가 완전히 거의 반 이상을 도배를 해 놨더라고요. 예. 중국사 교수님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사가 안 보여. 한국의 조선사가. 보통 이 조선 관련돼서 6 점에서 8점 나오거든요. 안 나와. 대부분 저희 뭐냐 중국사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2 년마다 교체가 되니까 교수진들이
중국사를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번 연도까지도 중국사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섭종노예 난이 있는데 요 섭종노예 난은 이제 16 세기 때 일어난 게 아니라 15 세기 때 일어난 거야. 요건 약간 이제 맥락이 좀 다른 건데 왜 여기다 집어넣냐. 요게 예전에 아이고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요. 요거 이 섭종노예 난은 그 책에도 없어요. 그 우리가 보는 기본서에도 없는 난이거든요.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저기 중국의 역사라는 그 중국 그 예전에 이제 잘 안 보이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인제 제가 찾아 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에다 달았는데 배경을 보면 갈리들이 녹봉으로 은으로 지급하니까 은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은강산이 개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관료와 부상들이 은강 최고의 독점을 위해서 유착하여 강산을 폐쇄시키는데 그때 이제 석정연한 사람도 은강산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일반 평민이었죠. 근데 관료와 부상들이 석정연이 개발한 은강을 뺏어버린 거야, 채굴권을. 그러니까 인제 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해 갖고 이제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고 요거 예전에 15 세기 때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16 세기 자본주의 맹하론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거죠. 좀 앞에 있었던 그 난이에요. 이거는 은강 개발하고 관련된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인제 이 섭정론의 반란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때 농민들을 위해서 총갑제는 자경단을 조직해서 대항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섭정론에 대응을 했을 거예요 이게. 농민 왜 섭정론이 이제 나이 때 막 약탈하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명대 서민 문화 발달 과정을 보죠. 명대 문화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개도개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이 개도개변이 빠졌네. 그 명대 이제 민중운동 중에 개도개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보충자료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요 개도개변. 자, 개도개변이 왜 일어났냐? 요거 보면 그 당시 이제 강소성 소주의 독립화 퇴직관료가 어 있었는데 위충원의 명령으로 유명한 이제 한간이죠. 이 사람의 명령으로 이 수도 북쪽으로 압송되니까 이를 저지하고자 만여 명의 민중이 몰려서 체포의 부당성 항의한 사건이야. 이 개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항 항제의 명을 받은 한간이 그 항제 칙서를 읽은 그것을 이제 개독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칙서를 읽고 그 당시 이제 칙서를 읽을 때 그냥 그 칙서 대상이 되는 이제 관료나 이런 사람이 엎드려 갖고 그걸 들어요. 그 의식을 인제 하게 되는데 이걸 개독이라고 해. 근데 이제 그 의식 과정에서 그 당시 일반 민중들이 누구 편을 들었냐? 지식인들 편을 들어 갖고 뭐냐면 이 "얘네들 뭐냐 그 북경에 못 올려보낸다." 이런 식으로 간에 항거한 거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민중들 입장일 때는 뭐 얘네들이 인제 뭐 지식인들 그러니까 앞에 개독의 대상이 됐던 이제 그 독립파 퇴직관료가 뭘 어떻게 되든 얘는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일제 단계에서 그 독립파 퇴직 관료들 비호해 줬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한간들의 어떤 중앙 정부의 행패가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에 해치기 때문인 거야. 그 당시 인제 상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강남에 이제 하루 지역을 수탈 대상으로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당시 강남 지식인들이 일반 민중들과 연대해 가지고 그런 중앙의 수탈에 대항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민중들 입장에는 얘네들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리더이자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과 일반민중이 연대를 해 갖고 간에 대항을 했다. 그래서 인제 부패하고 문란한 정치의 반발로 일반 민중들이 그 당시 반간 운동을 펼쳤고 이것은 그 당시 양쯔강 하류에 있는 지식인들, 신사계층들과 일반 민중들이 긴밀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독의 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개독의 변 정도 사건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문화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명나라 문화의 특징은 되게 민족주의와 복구주의 성격이 있어요.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왜 민족주의 복구주의 성격이냐? 100년 동안 원나라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 당시 원나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게 다음에 반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원 이전에 있었던 당송 문화를 상당히 모방하는 모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 당시 독창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동양사 개론에서는 아니라는 반론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모방적인 성격이 강해. 이는 민족주의와 복구주의 성향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명나라 중기 때 얘기지만 도시 문화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됐어요. 예.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됐죠. 소주나 이런 지역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명나 중기 때부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강남을 중심해서 도시나 도시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서민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송나라 때와 마찬가지야. 되게 문화의 중심지는 되게 보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민들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문화가 적어놨네. 예. 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서양 문화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예.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명나라 문화의 특징. 원명 교체로 민족주의에서 복구주의 성향을 강하면서 독창성이 결여됐다. 그다음 경제 발전 후 도시 문화가 발달되고 서민 문화 발달, 문화의 중심이 강남으로 이동했다는 거. 그다음에 서양과의 교육을 통해 서양 문화가 영향을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와 이제 학교 교육 발달 볼게요. 그 명나라는 과거제와 학교 교육이 연결돼 있죠. 예. 단순히 연결된 게 아니라 과거에 보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학위 소유를 해야지만 과거를 볼 수 있어요. 특징 보면 송대의 과거제도 학교 교육이 외관상 그대로 계승한 이들 강화했고 그날 운영과 내용면에서 명대 특유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왕안성의 개혁이죠. 왕안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이제 뭐냐면 학교 교육과 그 당시 과거 제도를 연결시키려고 했잖아요. 예. 왕안성의 개혁. 그래서 이제 요런 제도를 이제 이어받았다. 그래서 그걸 모델로 해 갖고 이어받았던 것이 이제 명나라 때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름을 잘못 썼네. 예. 자, 그래서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걸 좀 시대에 해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명대 문화와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도 작용됐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과거에 얽혀 얽혀서 마치 과거를 준비한 준비수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미 인제 그 과거의 단계가 항시 전시라고 돼 있지만 이미 인제 과거는 교육이 어디까지 인제 연장되냐면 이 과거 시험이 학교 들어가는 입학 시험부터 연장이 돼요. 예. 그래서 입학을 과거 관리학교를 뽑는 시험부터 이미 넓게 보면 과거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뭐 우리 수능의 연장으로서 뭐 고입 시험도 이렇게 보잖아요. 고입 시험보다는 과학고나 뭐 이렇게 외고나 이런 것도 인제 시험도 같이 연결돼서 보잖아요. 요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명예 과거 제도는 향시, 해시, 전시 3 단계로 구성돼 있어. 근데 이제 이게 3 단계라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여러 번의 시험이 있어요.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요거 안에는 이제 몇 번의 단계 또 시험이 있어, 그 안에. 지방의 향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반드시 부주연의 학교 출신자들이어야 돼. 그 생원의 자격을 가지고 학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명대 교육 각오와 교육이 유착된 결과를 가졌다. 그래서 앞에 그랬던 이미 이제 부주현학에 들어가는 시험 입학 시험 때부터 넓게 본 각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졸업 시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학교에서도 몇 번 시험을 또 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여러 번의 단계에서 시험을 넘어가는 거야. 자, 이것은 명대의 각오와 교육이 유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송대 1회 향했던 것과 달리 생원과 거인, 진사, 는 그 지위가 모두 종신토로 유지됐고 이는 신사계층의 대장을 양성하여 이들 신사가 정치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원인이 되었다. 자, 왕안사의 뜻에 따라 복구주의 문화의 경향은 과거 시험에 나타나 유교 경쟁만 시험을 치렀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송나라 때 가거시의 특징은 뭘 보는 거죠? 시문을 더 중요시했죠. 유교 경전보다는 진사가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유교 경전만 강조해. 네. 그래서 경학을 강조해. 경학. 네. 그래갖고 이게 좀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송나라 가고제도 모방했다고 했지만 명나라가 실제로 그 대상은 왕왕성의 가고 학교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명대 시험 출제 범위는 사서 오경에 국한됐다. 정확한 말하면 13경이라고 하죠. 13경. 예. 여기 뭐 사서 오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유교 경전일 때 13경이라고 13경. 그리고 사서 집주 이런 책 있죠. 주제가 썼던. 그다음에 또 과거 시험 반드시 팔고문 형태로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이 팔고문 누가 만들었냐 하면 주원장이 만들었죠. 주원장이 문자의 옥을 통해서 과거 답안을 보고 맨날 이제 좀 이상한 글자 쓰고 말하면 잡아와서 죽이니까 신하들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주원장한테 요청을 했어. 그러니까 주원장이 그 형식까지 다 정해줬어요. 예. 근데 이 형식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냐면 이걸 익히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거든. 그래서 과거에 합격하면 50세 정도 평균 나이에 합격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이렇게 합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은 시절 다 과거를 봤잖아. 근데 50세나 40, 뭐, 늦게 과거에 합격하면 실무 능력이 전혀 없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오랫동안 이제 보상 심리가 있잖아,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행정 능력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십 대, 수백 대의 어떤 경쟁률 뚫더라도 거기 합격해서 뽑아온 인재들이 실질적으로는 국가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 예전에는 송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시부 송책이 갖고 창의성을 좀 봤잖아.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명대 들어와서는 달달 암기만 하는 거야. 그럼 송대 때는 되게 이제 관료가 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명대에서는 팔고문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암기만 달달하고 그래서 일찍 그 학자로서 꿈을 꿨던 사람들은 관료를 포기해요. 어, 관직을 포기하고 한 학문만 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료와 학자들과 분리돼.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왕수인 같은 사람들은 관료면서 학자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팔고문의 한계를 보면 서체 형식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자유로운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제약됐고요. 그다음에 사상 강국의 발달이 저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인고 시험도 거의 팔고문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기본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그 임용 시험 틀에 맞춰서 뭐냐면 써내려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언어 좀 써내리고 그리고 채점도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느냐 없냐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시험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역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아예 모르면 합격 못 하겠죠. 근데 일단 1, 2년 정도만 기본적으로 닦고 스킬만 잘하면 합격을 해. 그렇지만 거기 합격했다고 해서 역사를 많이 알고 뭐 깊이 알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가서 그냥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임용 시험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출 잘 분석하고 기본서 잘 읽고 몇몇 키워드를 정확히 외워갖고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 예. 많이 아는 것보다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향을 보면 자, 이런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의 결합, 그다음에 그 당시 팔고문 위주의 암기식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인들 고정관념의 틀을 박히겠고 독서인들은 항시에 충실한 신앙 행동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특징적인 학자들 상당수는 명청 때 특징적인 학자들 거의 부분 이제 재학자들이야. 왜냐하면 그 일단은 팔고문 있고 과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제대로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창의력 같은 것들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에서 자질이 좀 없는 거죠. 물론 왕수인 같이 이제 뭐냐면 뛰어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관료로서 사상가로서. 근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거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상계의 새로운 바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명나라의 주요 사상은 뭐예요? 명나라의 주요 사상. 중고등학교 책만 읽으면 명나라의 주요 사상 하면 양명학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어. 아니죠. 명나라, 청나라 때나 다 뭐냐면 주제학이에요. 주요 그 뭐냐면 유학은 주요 유학은 주제학이다. 음. 그래서 과거 시험 보려면 이 주제학을 공부해야 돼. 예. 사설 그 집주나 이런 것도 달달 외워야 되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특이하다라는 거는 이 주제학의 어떤 거대 흐름에 맞서 가지고 벗어나서 아주 이제 특징적인 학문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 시대의 어떤 특징적 학문을 얘기한 거지 주류 학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징적인 학문이 뭐냐 하면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있겠죠. 이 특징적인 거죠. 근데 양명학이 주류 학문은 아니죠. 예. 우리가 신학 같은 건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양명학 정도. 양명 관련돼 갖고는 한 두세 번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상담 좀 봤는데 오히려 주제학보다는 양명학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말 때 명말청초의 경세 시종사상 있고 청나라 같은 고중학이죠. 예. 그 다음에 공양학 이런 것들이 특징적인 학문이죠.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특징적인 학문이고 명청시대 주요 학문은 뭐냐면 주제학이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볼게요. 명초 사상가의 침체해 볼게요. 태조 홍무제는 당송 문화에 하원하는 복구주의 정책으로 자연히 문학계에 이제 문학계에 창의적인 견해를 했다. 그리고 군주 전제 제재를 합리화시킨 주제학을 체제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굳혔다. 그래서 명나라는 그 당시 주요 학문이 주제학이고 이 주제학이 그 당시 이제 단순히 정치 이념이 아니라 그다음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예. 정치 이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파고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한인중에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상 부분에 있거든요. 영락제 보면 영락제는 주제학설에 따라서 오경대정, 사서대정, 성리대정, 영락대정 이런 것들을 가능했다. 그래서 주제학에 위한 사상을 통했는데 이때 오경과 사서들 이제 뭐냐면 해석을 할 때 예전에 이제 해석본이 아니라 주제의 해석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석이라도 주제의 해석과 그 전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달라.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과거 시험은 오로지 이들치기에서만 써야도 했다. 네. 그래서 주제학 일변도 학문 경향이 심화됐고 결국에는 주제의 어떤 이만 강조하고 윤리, 도덕, 원칙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890문의 과거 시험은 사상의 통제가 심화되어 자유사상 표현을 통제했다. 그래서 이제 주제학은 예전에 많았지만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 윤리 도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유교는 네. 경세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 이제 뭐냐면 고중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주제학 안에 경세적 측면도 있고 고중적 측면도 있지만 이게 두들겨 강하지죠. 예. 자, 양명학을 볼게요. 양명학은 주제학의 반발로 해가지고 등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명학의 이제 학문적 계보를 보면 이것도 이제 남송 시대 때 송학에서 되는데 송학. 예. 그래서 이제 송학에서 이제 여기 주제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육구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육구형. 그래서 이게 왕양로 계승된 거죠. 그래서 육구형과 왕양로의 학문에서 이걸 유광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와 기가 있긴 있지만 이와 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중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심의 마음의 작용, 특히 마음에 타고난 양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양지. 예. 그래서 왕양명이 이제 세운 양명학은 그 우파 좌파로 나누죠. 그래서 사유설 지칭한 게 정승산, 좌파는 사무설 지경 왕영제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왕영계를 이어갖고 왕심제가 있는데 왕심제부터는 이제 태주학파가 있고 태주는 강남의 그 한 지역이에요.
왕심제, 하심영, 나현방, 이타고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타고는 그 양명학의 끝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 동심설료 유명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사람 나왔어. 이타고 관련된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요 내용은 요거보다는 요것도 정리를 해놨긴 했는데 제게 좀 정리가 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죠. 보충 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457페이지 펴보세요. 예, 주제까지 좀 연결시켜서 좀 얘기할게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편하니까. 예. 저도 뭐 양명학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제가 아는 선까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양명학의 등장 배경을 보면 성리학의 교주화와 유학이 형식화되죠. 그래서 이 성리학이 간악화되면 주작이 간악화되면 주작 비판이 금지돼 있고 역성명성이 부정했고 유학에는 역성명성인데 이걸 부정당했어. 예. 그러니까 지배층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받아들인 거야. 팔구문 제정을 통해서 한계권과 밀착되는 반발. 특히 성리학에서는 뭐가 강조돼요? 예가 강조되죠. 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수행하는 걸 따라서 나타나는 예법 같은 걸 통해서 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예송동쟁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강조해. 어. 그래서 맨날 쓸데없는 공리공단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성향에 맞지 않아. 성향은 타고날 때부터 질서가 지어지고 개소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이갑제가 붕괴되고 지위가 상승되고 상파배 경제가 발달되면서 밑에 있었던 일반 평민이나 상인들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상하 계층화된 이런 성리학적 질서를 가지고 이런 사회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설명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양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양명학이라고 해서 뭐 특이하게 성리학과 완전히 대별되는 학문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구조는 송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가 좀 약간 비슷해. 근데 의미는 좀 다르지 몰라도 그리고 양명학이나 그다음에 성리학이나 양명이나 주제학이나 공통이 뭐예요? 그 윤리 도덕적인 거, 마음의 수양 문제, 요게 초점이죠. 그러니까 경세적 성격이 좀 약해요. 그것 때문에 뒤에 이제 경세 실용학파들 욕을 얻어먹죠.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양명학에서 했던 왕양명을 볼게요. 이 사람을 왕수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뛰어난 가려고 뭐냐면 또 행정가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28살 때 진사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반란도 진압을 했고 그때 한왕인가 그 반란이 근데 이렇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복압제 이런 것도 왕수인이 이제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시문에 심취되고 도교와 불교에 좀 또 깊이도 있었어. 많이 이제 있고. 근데 이 사람이 1506년에 기주의 용장에 유배를 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용장에서 이제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남아 돌잖아. 그래서 보통 주자가 견물치지를 깨달을 때, 의미를 깨달을 때 어떤 식으로 깨달으냐면 대나무를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를 한참 동안 봤어. 대나무를. 그래서 그 한순간 딱 깨달은 거야. 대나무에 들어가는 이와 내 마음속의 이는 일치한다. 그래서 외부의 이를 깨달음 얻으면 내부의 이를 깨우칠 수 있다. 이게 이제 견물치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왕양릉도 그 주자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왕양릉이 처음에 이제 주자학자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 대나무를 뚜렷이 봤어 하루 동안. 근데 대나무를 뚜렷이 봐도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거는 주자의 깨달음은 잘못된 거다. 내 마음속에 그 니를 깨우면 내 마음속에 니는 외부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는다. 내 양지를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뭐냐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이렇게 한다. 외부에서 얻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얻자. 하고 난 양지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주자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이걸 용장이오라고 해요. 용장이오. 그러면서 주자의 건물치지와 결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달은 결물치지가 뭐냐? 주자하고 이제 양명이 좀 다르죠. 그럼 결물치지가 뭐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물치지라는 말은
그 대학에서 나온 말이야, 대학. 대학. 대학이라는 것은 보면 이제 보통 예경이라는 거 있죠? 예경. 예경에는 주례, 의례, 예기가 있어요. 예기 한 편이 대학과 중용이에요. 예, 중용. 그래서 이제 주자 같은 경우에 대학과 중용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요게 이제 이유와 기라는 개념이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요걸 따로 펴놔서 떼어내갖고 줄을 붙여갖고 대학과 중용을 난 독립된 책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자가 해석한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얘기했었던 대학과 중용 있잖아. 요때 원래 얘기했었던 그 대학과 중용을 고대본이라고, 대학이라고 해요. 대학, 고중용. 그러니까 주자가 해석된 그게 아니라 원래 얘기해 있는 대학과 중용이라는 뜻이야. 고본 대학, 고본 중용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자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제 건물치지를 해석하냐. 자, 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라고 해석해요. 지. 지라는 거 뭐냐면 어두이 점에 도달하다는 뜻이야. 도달하다. 그 다음에 달성하다. 깨달음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있고, 여기 물이라는 건 사물이야. 이 말은 뭐냐? 견물을 치지하여서 사물을 지를 내서 지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견물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물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깨달음을 사물 속에 얻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뭐냐면 그 일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먼저 견물 바깥에 있는 깨달음을 그 사물 속에 그 뭐냐면 니를 깨달은 다음에 이게 견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치지 내 마음 속에 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견물치지죠. 그러면 외부의 사물을 이치려면 진정한 내면의 이를 토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니를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 유신론이라고 해요. 객관적 유신론. 자, 근데 양명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죠. 양명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견물치를 격은 바르게 하던가. 바로잡다는 뜻이죠. 뭘 바로잡냐? 물이라는 건 물은 그 물을 바로잡는데 물이라는 건 어떻게 심중의 물이라고 해석해요. 심중의 물은 조금이라도 뜻이 있는 뜻이다. 이게 심중의 물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가서 촌지를 이제 누가 받았어. 네. 학부모가 촌지를 받았어. 그러면 갈등이 나겠죠. 촌지를 받을까 말까. 그래서 촌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교사로서 촌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 조금의 뜻이 있죠. 이게 물이야. 그러면 이 물을 바로잡아야겠죠. 물을 바로잡아서 이걸 밀고 나가야죠. 이게 격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뜨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서 이걸 이제 뭐냐면 바로잡는다. 이게 견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뜨 있는 걸 바로잡으면 우리가 타고난 뭐에 도달할 수 있다?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지에 도달하면서 양지를 잘 발현할 수 있다. 이게 그 취지죠. 그래서 견물치지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바른 뜻을 바로잡고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래 타고난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취양지, 양지를 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예. 그러면 앞에 주자의 해석과 다르죠. 주자는 바깥의 니를 깨달음을 얻어서 안의 니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고, 이 양명은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바른 점을 바로잡아서 조금이라도 바로잡아서 내가 타고난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견문은 심의 부정을 잡고 치지는 양지의 실현을 강조한다. 취향지를.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양지를 깨닫는 거,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 유신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니도 이게 마음에 있다. 성직리가 아니라 신직리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더 벗어간 거죠. 예. 주자의 건물치와 그 다음에 양명의 건물치는 다르다. 의미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육군하고 양명의 차이가 있어요. 육군하고 양명은 이제 심직리는 공통점이야. 심의 니가 내재됐다. 근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천리가 존재하고 인간이 내재가 됐다. 이렇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에 반해서 양명은 인간의 심이 그 이 자체다. 그래서 심하고 니는 심이 니들 발생한다. 그러니까 심하고 니가 똑같다는 거야. 심하고 니가 차이가 아니라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행의 어떤 선호 문제에서 육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성외, 박항이 먼저고 행동이 튄다. 근데 양명은 지행합이죠. 예. 양지가 행을 통해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영향? 맹자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 맹자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제 그 아기가 갓난아기가 우물에 이렇게 다가서고 있는데 그럼 여기 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달려가서 얘를 아까 책이 있죠. 우물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양지의 발동을 통해 행동과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지행합이라는 거야. 우리가 알아서 그 행동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양지가 그렇게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잖아.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오든 간에 배움이 없더라도 그 행동을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우리 타고난 양지가 그런 행동을 불려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 육구형과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성인간을 볼게요. 자, 이건 주작과 이제 양명하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주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인과 범인이 왜 나눠지냐? 이건 타고날 때부터 나눠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인은 기가 청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네가 잘 발현된 인물이고 범인은 기가 착하기 때문에 원래 내재되는 천리가 발현되지 못한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은 범인을 교화시켜 주는 거야. 그럼 이때 성인의 대상은 누구냐? 이때 성인의 대상 황제, 사대부, 신사, 지식인들이죠. 이 범인들 일반 평민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다 해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신분관을 합리화시켜 주는 거야. 이게 주저하게 주는. 그러니까 성인의 대상도 얘네들이죠. 황제나 사대부, 신사계층만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일반 평민들은 성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미 개서화돼 갖고 신분제를 합리화시켜 주는 측면인데 이에 대해서 양명은 좀 다르게 설명해. 양명은 그 뭐냐면 산업공사든 다 뭐냐면 양지 양능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양지를 가지고 있고 다만 무게나 형태가 좀 다를 뿐이다. 그리고 누구든 신분에 상관없이 뭐냐면 양지를 깨달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이거는 뭘까요? 자기 노력에 따라서 뭐냐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신분제를 부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양명학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리의 모든 사람이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상파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본대함 삼각령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양명학은 이 삼인간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인간 주자의 전문론, 양면 재능론 해갖고 그 주작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제 타고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 질서화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양명론은 산업공사는 다 똑같고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다만 재능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누구나 뭐냐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 주작은 개서적 신분관, 양명은 어떤 재능에 따라서 이제 어떤 평등한 신분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고본 삼강령의 이제 차이를 볼게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한국사 시험에 관련돼서 나왔죠. 한국 양명학 관련돼서. 네, 요것도 하려면 좀 따분한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참아 주시고요. 네. 일단 고본대학이 뭐냐? 고본대학은 뭐냐면 원래 얘기의 대학편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해석하기 이전의 대학이죠. 원본 대학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 삼강령은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명명덕, 신민 그리고 요걸 합쳐서 이제 뭐냐면 신민 또는 친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원래 원본은 친민이라고 돼 있어요. 친민. 그래서 명명덕과 신민을 거쳐서 뭐냐면 어, 지어지신한다. 이게 삼강령이야. 명명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그 밝은 덕을 밝히다. 있고 신민은 백성을 뭐 친하게 한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어지신한 것은 뭐냐면 그 지어지신은 그 착한 곳을 머물 수 있다. 최상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뭐 깊이 뜻까지 알 수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신민의 해석 문제예요. 신민. 그래서 이제 삼국령 신민이라는 게 있는데 신민은 이제 그 당시 주장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신민설을 주장해요.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그 뭐냐면 얘를 교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교화만 강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다음 양명학은 대학 고보를 보니까 친민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원본을 보니까 친민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게 친민설이다. 근데 그 당시 주자가 이게 친민이라고 적히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신민설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민이 원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을 친하게 한다. 그건 뭐냐? 백성을 친하게 한다는 건 백성을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실체로 보는 거죠. 같이 친해서 같이 발전시킨. 그래서 치자적 입장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도덕적 실천 주체도 파악해서 교화의 주체를 강조했다. 그래서 삼인평등간을 기초했다. 그래서 함존질서 입장에서 민의 입장에 재편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신민과 친민은 다른 의미다. 신민은 교화의 대상으로 생기고 백성의 어떤 도덕적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친민은 백성을 평등하게 보고 도덕적 주체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이 또 신분과가 연결돼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신민설과 친민설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이기와 비중인데 주작에서 이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양명학은 이가 곧 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비중도 갖고 양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양명학은 양질에 초점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그 나머지 것도 이제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명학이 그 원론이 나눠지면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자, 좌파는 양지설 적극적으로 해석했어. 그래서 학습을 경시하도 인욕도 천리다. 그래서 남녀 평등론을 주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양지만 잘 뭐냐 발현하면 이거 성인군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안 배워도 된다. 그리고 인욕도 천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욕망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욕망을. 이거는 왕양명하고 좀 다른 건데 왕양명은 욕망을 제거하면서 내 마음속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해석을 달리해서 동심만 유지하면 그냥 천리도 뭐냐 인욕도 뭐냐면 상관없다. 인욕도 천리기 때문에 동심만 유지해도 욕심만 갖고 있으면 상관없다. 예, 인욕 동심만 갖고 있으면 인욕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논리죠. 예, 그래서 욕망을 부정하는 이제 뭐냐 양명학보다 완양보다 훨씬 더 뭐냐면 가격한 그 당시 적극적 해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욕망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파는 지나친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약간 주작과 관련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계기가 되냐면 왕양면 사고불 해석 차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그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제 정선상은 사유설 중에 우파를 주장하고 왕양은 사무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우파는 왕양용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그래서 받아들여갖고 뭐냐면 그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왕영기는 이것은 이 왕양용의 그 해석은 말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주요 해석이 아니라 왕양용이 그냥 툭 던진 말이다. 그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갖고 사무소를 주장해요. 배울 필요 없다. 천리도 욕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얘네들은 우파, 얘네들은 좌파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좌파죠. 좌파의 계열을 보면 여기 왕영계에서 왕심제 넘어가는데 왕심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타고까지. 예, 이런 계열이 있죠. 그 중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타고야.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와서 더 극단적이야. 네. 여기 가서 욕망의 인정을 더 하고 네. 신문제를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더 보이죠. 그래서 이제 좌파가 왜 이런 경향이 강하냐 이것도 예전 시험 문제였죠. 이거는 이제 뭐냐 태조학과 자체가 강남을 이제 기준으로 한 거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뭐 그 뭐냐 신사계층도 있지만 학자들 되게 상인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격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있고
그 강자중국사에서는 왕신제부터 하시문 남영관까지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굳이 이것까지 다 볼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요거까지 들면 이제 윤리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굳이 그걸 다 볼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어디만 좀 보냐면요. 예. 여기 이타고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타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돼서 좌파 관련돼서 태조학파 그 이타고를 지향 사람들 정리는 밑에 쭉 해놨거든요. 예. 쭉 보시고 이타고만 보고 넘어가죠. 이타고 예전에 08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이지인데 그 호가 타고죠. 예, 보통 이타고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타고라는 인물은 심하게 학류가군이 평가만큼 되게 부정적이야. 심하게란 건 양명학인데 양명학에 너무 나간 선을 넘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경세 치용학파나 이런 사람들도 양명학 왕수인까지는 좀 인정할 수 있다. 근데 태조학파나 이타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야. 예.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이죠,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제 동심설과 그 나름대로 도덕관 이렇게 투겠는데, 동심설은 아까 말한 원래 타고난 그 양지가 있죠, 양지. 원래 타고난 양지는 어린이에게 많단 말이야. 어린이의 마음이 꼭 양지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해 보면 뭐냐면 주색 강태를 부려도 어릴 때의 마음 동심을 계속 지키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야. 성인군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식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죠. 네. 그래서 끝이 안 좋아, 이 사람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갇혔다가 자살하거든요. 네. 이 이타구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이타구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죠. 허균이라는 사람 있죠. 허균도 이 명나라 가갖고 이타구 서적을 많이 받고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사람도 끝이 안 좋죠. 끝이 안 좋았어. 예. 그래서 이제 거용에 처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마음, 그 아예 동심이, 모든 사람은 동심이 있지만 경험이 누적되고 책을 읽어서 이치를 알아나가면서 동심을 상실했다는 거야. 그래서 후천적 지식이나 도덕이적 자, 동심을 강조하고 양지만 어릴 때 마음이 타고난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 주색 형태를 부려도 성인군주가 될 수 없다. 성인군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는 사대부의 위선을 비난하고 유교의 경서도 동심의 말이 아니냐.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동심을 상실하는 거 아니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수호존 안에서도 동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그래서 수호존과 시경을 비슷한 경쟁 인식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요걸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 오타네요. 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도덕관을 볼게요. 도덕관 보면 인간의 욕망을 되게 강조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인간의 욕망을 강조했다, 도덕이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때 도덕은 뭐냐?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도덕이죠. 네. 이걸 이제 반대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뭐냐, 서로 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야 된다. 용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성리학적 가치관에 껴서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은 그 윤리 도덕을 비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에 경서에 나온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나온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욕망을 발현하면서 서로 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가 그 선을 지키잖아. 이게 도덕이라는 거야. 도덕. 도덕의 의미를 달리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문이 있죠. 그 예전에 기출 예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동심설과 관련된 거는 여기죠. 그다음에 도덕권과 관련된 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동심설 볼게요.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다. 만약 아이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의 마음, 동심이라는 것은 거짓을 버려 순수하고 참되어서 처음 가진 생각의 마음이다. 만약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참된 마음을 잃은 거야. 그럼 왜 잃어버리겠어요? 예. 여기 있죠? 그 앞에 책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알면서 통심을 상실한다는 거야. 예. 그거 요즘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예. 그래서 유교 경전을 많이 읽으면 통심을 상실하는 거야. 그다음 도덕관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인데 만일 사욕이 없으면 사회의 마음도 없을 것이다. 수학 관련 사욕이 있기에 밭을 갈고 녹봉을 받은 사욕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도 그 교사가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돈을 받기 때문에 월급 받기 때문에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지. 사회적 지위도 없고 뭐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다 인정하자는 거야. 예. 근데 요컨대 사욕은 당연히 이치다. 사욕을 부정하는 도덕론은 문자 그대로 그림 속에 똑같다. 사욕을 부정하는 도덕론은 뭐예요? 성리학적 도덕론이죠. 그래서 성리학이나 유교 경전에서는 이게 주작이죠. 네. 주작이나 유교 경전에서는 이거는 도덕을 찾아서 안 된다.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 도덕을 찾아야 된다. 인간의 욕망을 인정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은 선을 선을 찾는 것이 도덕이고 윤리지 무슨 유교 경전에서 욕망 자체를 부정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태조학파의 공통점은 뭐냐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겠죠. 태조학파의 공통점은 여기 어디가 있네. 적어 놨는데 여기다가 그 태조학파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여기 나오네. 요게 태조학파 참고 자료 이제 읽어 보시고 두 가지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첫 번째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신분제를 부정했죠. 그래서 계층 간의 신분 상승을 인정했다. 그래서 양명과 좌파, 태조학파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왕양면 같은 경우 욕망은 인정을 안 했어요. 욕망을 버려야 할 대상이 된 거죠. 그 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거. 요건 좀 왕양면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양명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건 한번 잡아 보시고 뭐 이렇게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어떤 분이 사상사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데 사상사를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 그냥 기본서 수준에서 핵심 키워드 기출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공부하는 거야. 철학을. 예. 이거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왕심제 좀 기억을 하고 뭐 해난건문서 뭐 앙산호 하시문사상까지 있는데 요거는 볼 필요 없고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타고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동신설, 도덕관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게 이제 또 그 이타고 같은 경우는 구골체의 문제고 자유로이 인간의 심성과 욕망을 표현하는 소설이 본래 최고의 문학이다 하면서 백화체 서술을 되게 강조했다. 요것도 이제 또 추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세 실용사상 발달을 볼게요. 자, 경세 실용사상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교의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이에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자, 보통 그 유학에서는 경세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사구실 고중적인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경세적 측면이 이제 있는 걸 근문학파 계열인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경세 실용이나 그다음에 명말대 경세 실용학파나 그다음에 그 고중 어디야 공양학 이렇게 연결되죠. 그다음에 고중적인 측면은 이제 훈구학 공문학파죠. 공문학파는 훈구학 그다음에 이런 것들 고중학 이런 것도 있고 윤리 도덕은 아까 성리학 그 주자학 양령학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장점을 이제 통합을 하는데 요게 살펴볼 것은 이제 요거 경세적인 측면 국문학파 계열에 있는 경세적인 측면을 볼게요. 그래서 명말 때 유교의 경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세 실용사상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경세 시용 사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가 경세 치용,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고, 하나가 실사구시. 예. 실사구시는 어떤 고증적인 것들이죠. 예. 이런 측면이 같이 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청나라 때 문자욕이 발생이 하죠.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이제 곧바로 죽으니까 어떤 정치, 경제, 뭐 사회 같은 건 논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경세 치용적인 측면은 없어지고 요걸 이제 계승한 것이 이제 고문학파 계열 쪽에 있는 고중학이 등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고중학은 경세 시용 사상의 한 측면만 계승한 거야. 경세 치용을 버리고. 예. 그런데 이제 명말 때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 고중학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명말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란도 일어나고 외부의 침입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 죽어 있었던 경세 치용 사상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근문학파 계열인 뭐가 나왔다? 그 당시 공양학이 나온 거죠. 요건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유교의 이런 경세적 성격이 왜 부각이 되냐? 배경을 보면 이 배경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었어요. 자, 대내적 위기의식. 자, 이갑제 붕괴 등 명말의 사회경제 변화와 양명의 유행에 대한 위기의식. 과거제도와 교육제도의 사상적 속박부터 탈피하고 이민족 침입에 위한 명말 위기의식. 그때 이제 청나라 침입이 있었죠. 예. 자, 그다음 서양의 영향을 볼 수 있죠. 서양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수용하고 그 내부적으로는 16, 17세기 때 상고의 발달을 배경으로 유학의 실제 생활과 국가경영에 관심의 교육을 주장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학문의 내용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 신을 구하는 것이고 학문의 관심도 중농, 중상, 구민, 금융, 자연과 농업 등 실제로 국민 생활을 윤택할 수 있는 걸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양명학이나 주작이나 맨날 이치가 어떻고 수양이 어떻고 맨날 윤리 도덕만 따지니까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대표적인 이제 사람으로서 서강계, 고용모, 항조이, 청계 왕부지인데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왕부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모의 이제 고중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볼 때 명말청초의 경세 시용사상이 고중학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학문적으로 주제학 양명학과 계보를 달리하면서 경세적 성격이 강하죠. 교육제도, 과거제도, 간제, 토지제도에 가감한 개혁을 주장했고 역사 연구도 해서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예견했다. 특히 항조이 같은 사람이 역사 연구를 통해서 왜 그 청나라 때 명나라가 망했는가? 다 이제 뭐 그 앞에 있었던 주원장이라든지 그 당시 누구야? 그 영락제 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예. 그래도 이제 있는데 하여튼 있고 자 항조의 고용모 왕부지 이런 사람인데 요 항조의 고용모 왕부지는 청말 청추의 3대 대학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경세 시용사상가이기도 하고 특히 왕부 그 고용무 같은 사람 있죠? 잠깐만 말 잘못했네. 왕부지가 아니라 고용무다. 예. 고중학의 선구자는 제가 말 잘못했어요. 고용무 쪽이 이제 고중학에 연결되죠. 예. 뭐 다른 학자도 다 이제 고중학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하나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반청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황조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낭명 정권에 참여해갖고 한때 이제 뭐냐면 군대에 참여해서 또 대항하기도 했죠. 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제자들은 이제 오면서 이 경세 실용이 없어지면서 뭘로 빠져나갔다? 예. 실사구시만 강조한 고중하고 강조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면 자, 한교의 고용모는 양명신학의 반문헌주의 행동주의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그래서 그 반문헌주의 행동주의라는 것은 뭐냐? 아까 치면 태주학파를 얘기하죠. 그 특히 왕양론과 누가 이타오 같은 사람들 비판해. 그래서 주제학의 건물체에 도달하는 방법을 경설 고증적으로 일관을 강조하고 고중학의 어떤 역사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역사에서 사실 구명하는 학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이걸 실물과 대입하는 그런 방법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고등학적 역사 연구 방법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정세시용이. 그다음에 항종이죠. 항종이의 명의대방론과 고유의 일지록은 특히 유명한 다음에 오는 청대 고종의 선고가 됐다. 영락제 북경청도를 비판했다. 요거 예전에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명의대방론에서 이제 비판한 내용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명나라의 재상제도 없애는 거. 그래서 이거 없애고 그래서 그 누구야 홍무제가 이제 있죠. 주원작을 비판했죠. 홍무제인. 그 다음에 또 북경천도를 비판했어. 왜 강남에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수도를 하지 않고 북경으로 이동을 하냐? 거기에서 또 운하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뜯어붓냐? 그래서 요거 북경청도 관련된 비판 내용이 명의배 내용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요번에는 예문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문장 쓰라고 나왔잖아요. 예, 북경청도에 대해 비판했다.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고연문은 이제 여기 고중학 선고라고 하는데 이 고연문의 일지록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요게 고중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고중학 선생님.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항저우 사상 중에 이제 여기 좀 되는데 잠깐 좀 보충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또 중국의 누쏘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원래 누쏘가 이제 이 사람보다 좀 늦게 태어나긴 하는데 하여튼 누쏘와 비슷한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항저우에 보면 천자는 손님이다. 천하 만민이 주인이다. 천하는 만민을 위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역대 천자는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천하를 알고 포악한 정치를 했다. 자, 이러한 천자는 마땅히 혁명을 추방한다. 그래서 이 명의대방론에 적어놨어. 이 명의대방론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명나라가 왜 청나라 때 망했나 그걸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왕정치는 단순히 왕의 항제한 문제지만 이 민족 전체가 천하가 바뀐 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황제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사람의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서 쓰면서 왜 명나라가 청나라 망했나 그걸 이제 연구하면서 쓴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사상을 제시한 거야. 그 정약의 탕론과 연결되거든요. 탕론이 좀 비슷하죠. 탕론에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군주와 국가, 관료체를 비판하고요. 정치 개혁과 제도 역설을 주장했고 특히 천자 추대설과 천자 교체설을 주장해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노스라고 하죠. 그래서 천자가 무능하면 교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예. 그래서 정양호하고 비슷한 사상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정양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이제 이건 그 비판한 내용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재상제 폐지, 그 다음에 국경청도. 그래서 요번에 국경청도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예, 이거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당시 서강계라는 사람이 있어. 서강계는 농정 정서하고 순경 역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농정 정서는 이제 서양의 과학 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농학 백과사전을 저술했고요. 순경 영서는 아담 쉘이 왔어요. 아담 쉘인데 빠졌네. 자, 아담 쉘과 함께 서양 천문서를 번역해 제작을 했다. 정확한 양력을 달력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 쉘이 만든 게 시언력이라고 있죠. 시언력.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도 주요 역법 중에 하나죠. 서강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 강목을 이제 지었어요. 본초 강목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약학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을 주로 먹어갖고 이제 몸을 고쳤거든요. 뭐 병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갖고 종전의 약재를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예. 그것이 뭐냐면 본초 강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00종류의 약재를 정리해서 60개로 나눴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중국 그 뭐냐면 본초학 약제학의 최대 집대성을 했다. 최고 집대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원수의 천공계문이 있어요. 천공계문이 뭐냐?
천공이나 뭐는 그 자연적인 거야. 인공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천공이라는 건 인공의 반대말로서 이 천연적인 것들을 뭐 이용해서 기계로 만든 게 괴물이에요. 그래서 천연적인 것들 소재로 해서 기계로 만든 것이 괴물이죠. 예. 기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공 괴물을 썼다. 농업과 공업의 이동과 실제의 그림을 설명을 했는데 요걸 이제 보면 여기가 이게 천공 괴물이죠. 예. 그 한 편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설명하는데 집기를 설명하는데 면집기죠. 예. 면집기를 설명하는데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계를 설명한다. 예. 기계를 말로뿐만 아니라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을 통해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조사정의 신기보, 하포의 구조를 설명했죠. 블랑키포나 그다음 홍해포 같은 외국에 들어온 하포도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나 뭐 미술 공예 발달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인제 그 명나라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소설이 유명했죠. 예. 그래서 인제 수호지, 삼국지, 서유기, 금병매 네, 네 가지가 있죠. 수호지하고 삼국지 연의는 나간중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말 명초 때 사람이기 때문에 어 원에도 집어넣고 명에도 집어넣어요. 하여튼 4대 기서가 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뭐 시곡도 유행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미술은 북종학과 남종학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서양화법이 유행했죠.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입대해서 명함의 채색과 기교를 중요시하는 인문화를 많은 그 영향을 줬다. 좋다네요. 자, 판화도 유명해서 인제 서민들의 취미로서 그래서 소설과 시국의 사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같은 건 천하나 청하나 뭐 적게 비품인데 뭐 이건 넘어가고요. 서양 문물의 인제 전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예전에 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마테오 니치. 이 사람을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마테오 니치가 어떤 길로 갔나? 중국에 들어왔나? 예, 중국에 들어온 길은 바닷길이죠. 나가는 길은 없죠. 이 사람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곤욕만국 정도. 이건 뭐 한국사 문제인지 뭐 중국사 문제인지 해 갖고 냈어. 예.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곤욕만국 정도는 한국사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했고. 자, 하여튼 이 마테오 니치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런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